첫 번째 프로그램을 아직 다 못 봤습니다. 메인에 이제 메인 안에 있는 내부 내용을 이제 보는 건데 그 내부 내용 중에 이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문장을 시행해 보면은 greeting.say hello가 주는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 수업에서는 GUI 프로그래밍도 하지만 대부분은 간단하게 콘솔 프로그래밍으로 자바 문법들을 익혀 나갈 거예요.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들을.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언어를 배울 때 그 언어를 이용해 가지고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하고 또 필요한 데이터를 키보드부터 입력받는 방법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바에서는 요 시스템 아웃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문장을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여러 가지 식별자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식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바는 그 식별자 명령 관례를 정확하게 잘 지켜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들은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맨 앞에 나와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대문자예요. 대문자니까 클래스 이름이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웃은 소문자로 시작해요. 소문자로. 그럼 아웃은 클래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클래스는 아니에요. 시스템에 있는 뭔가가 있는데 우리가 클래스 점 해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변수 아니면 메소드예요. 물론 또 다른 클래스일 수도 있는데 클래스는 아니니까 소문자이면은 변수 아니면 함수예요. 메소드예요. 그런데 함수라는 거는 항상 함수 이름 다음에 뭐가 와요? 가로가 옵니다. 함수를 정의할 때도 가로가 오고요. 함수를 호출할 때도 가로가 옵니다. 그런데 아웃은 가로가 없죠. 그럼 아웃은 변수예요. 변수. 근데 이 아웃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println이 나오고 있고 println은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println은 함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함수. 그리고 아웃은 이 println을 점에서 부르고 있으니까 객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객체. 그럼 이 아웃이라는 객체는 어디에 있는 객체냐면은 시스템이라는 클래스에 있는 객체예요. 보통은 우리가 어떤 기능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만든 기능이 아니라 라이브러리에 있는 기능이에요. 근데 객체 제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객체 제한 형태니까 클래스 안에 메소드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건데 일반적인 객체 메소드로 정의가 되어 있는 메소드이면은 우리가 보통 객체부터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성된 객체를 이용해 가지고 메소드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이처럼 아웃처럼 내가 생성하지 않고 시스템에서 미리 생성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이라는 것은 시스템에 정의되어 있는 객체예요. 미리 생성되어 있는 객체이고 그 system.out 시스템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객체를 이용해 가지고 println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ystem.out이라는 애는 화면을 나타내는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화면에다가 내가 뭔가 출력하고 싶을 때는 system.out에 있는 메소드를 이용하게 되는데 크게 printf, println, print 세 가지 메소드를 이용해서 화면에 출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름들을 보고 식별하는 거예요. 얘는 클래스, 얘는 객체, 얘는 메소드, 얘는 객체, 얘는 메소드. 이렇게 이름의 형태만 봐도 우리가 얘가 어떤 애들이다라는 거를
식별할 수 있게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름을 붙일 때 객체를 만드는데 객체 변수를 대문자로 시작하면은 혼란스럽겠죠. 얘가 클래스 이름인지 객체 이름인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쓰고 변수 이름들은 소문자로 시작해야 돼요. 함수 이름도 소문자로 시작하고. 근데 변수와 함수는 어떻게 구분하냐? 함수는 늘 뒤에 가로가 옵니다. 그 기준을 자바에서는 정확하게 지킬 필요가 있어요. C++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들의 이름들이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자바는 다 대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바 언어를 쓸 때는 클래스 이름을 정의할 때는 대문자로 시작해야 되겠고, 변수 이름이나 함수 이름을 지을 때는 소문자로 시작하게끔 명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화면을 출력할 때 사용하는 프린트, println, printf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은, printf는 C에서 썼던 printf하고 동일한 형태입니다. 약간 기능은 조금 다른 점도 있지만 거의 똑같은 형태로 쓰시면 되겠고, print와 println의 차이는, print와 println은 뭔가 하나의 값을 출력하는 거예요. printf는 이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뭔가 퍼센트 뭐를 이용해 가지고 좀 형식화된 형태를 내가 꾸며 가지고 출력할 때 쓰는 건데, print와 println은 그냥 하나의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차이는 뭐냐? println은 그 데이터를 출력하고 나서 줄바꿈까지 해주는 거예요. print는 그냥 출력만 하고 println은 출력하고 줄바꿈. 그 차이만 있습니다. 데이터 출력 후 println은 출력해 주고요. C++도 그렇고 자바도 그렇고 한 함수를, 그러니까 함수,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여러 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여러 개 정의할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다중 정의했다 그래요. 오버로딩,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함수를 다중 정의하게 되면은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 컴파일러가 여러분들이 작성한 함수 호출문이 실제 어떤 함수를 호출해야 되는지를 컴파일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함수 다중정의는 함수 이름은 어차피 같으니까 뭘 이용해서 컴파일러가 이게 어느 함수로 호출할지 결정하냐면은 매개변수, 그러니까 주어진 인자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인자의 개수, 타입을 이용해서 판단해요. 근데 이 판단을 할 때 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문법 오류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늘 보면은 다중정의에서 문법 오류가 나는 것은 함수를 잘못 다중정의했다기보다는 함수는 올바르게 다중정의했는데 함수 호출이 뭔가 잘못됐어요. 구분이 안 되게끔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간단히 요거 하나 보면은 위에 거는 뭐가 출력되고 밑에 거는 뭐가 출력될까요? 위에 거는 7이 출력이 되고 밑에 거는 그냥 3 더하기 4가 출력되겠죠. 위에 거는 3 더하기 4라는 표현식이 왔고요. 3과 4는 정수가 해석이 돼가지고 7이로 평가가 된 다음에 7이 인자로 전달되겠죠. 그럼 7 하나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println은 int를 하나 받는 그런 함수를 호출하겠죠. 밑에 거는 정수가 아니라 문자열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열 하나 받는 걸 되어 있어요. 둘 다 인자 개수는 하나지만 하나는 int를 받는 거, 하나는 string을 받는 거, 이렇게 다중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타입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함수를 호출할지 결정합니다. 그래서 println은 다양한 8개의 원시 타입, 문자열 등을 처리할 수 있게끔 다중정의가 되어 있어요. println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중정의되어 있는 것들이고 printf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퍼센트 %s, 퍼센트 %d 뭐 다 사용법은 알겠죠. C를 배웠으니까. 그리고 간단하게 C의 printf와 자바의 printf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printf를 이용해서 줄바꿈할 때는 보통 요걸 썼었죠. C에서는 역/n 확장 문자열을 썼어요. 확장 문자열을 썼는데 자바에서는 요 대신에 요걸 쓰기를 권장합니다. 요걸 써도 돼. 요걸 써도 줄바꿈 안 해주는 건 아닌데 요걸 쓰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n을. %n. 그럼 %n하고 요거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실제 컴퓨터 시스템 환경에 따라서 줄바꿈할 때 출력되는 문자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 환경마다. 근데 얘는 무조건 이 문자만 출력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는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PC 환경이나 뭐 이런 데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환경 가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n을 쓰면은 어떤 환경에서든 그 환경에 맞는 줄바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역/n이 아니라 %n을 출력해라. 그 다음에 정수를 출력할 때 퍼센트 한 다음에 정수할 땐 D를 쓰는데 D 앞에 콤마를 넣으면은 세 자리마다 콤마를 넣어줘요. 되게 편리한 기능이죠. C에는 없는데 자바에서는 정수를 출력할 때 콤마를 %와 D 사이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콤마를 넣어줍니다. 세 자릿수마다. 그러니까 그건 잘 이용할 수 있을 거고 뭐 C에는 없는 뭔가 또 다른 데이터를 출력할 때 쓰는 그런 %t 같은 뭐 다른 것들이 있어요. 뭐 많이 쓰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런 거가 있다라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인재 색인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인자 색인. 여기 보시면 $2,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두 번째 인자를 여기다 쓰라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printf 할 때 %d, %d 뭐 이런 식으로 땡땡해서 했다. 그러면 인자가 몇 개 와야 돼요? 2개 와야 되죠. 요 개수만큼 인자를 줘야 돼요. 근데 자바에서는 여기다가 만약 이렇게 두면 요 둘 다 뭘 써요? 첫 번째 인자를 쓰죠. 그럼 여기에 하나만 와도 돼요. 그러니까 인자의 위치를 중복해가지고 출력할 수도 있고 요 뒤에 오는 것과 순서가 다르게 출력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뭐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닌데 이런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몇 가지 C에 없는 기능이 조금 있다. 이 정도를 이해하시고 필요할 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일일이 세세한 걸 제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많이 쓰는 거는 종종 만약 프로그램 할 때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요 콤마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걸 많이 쓰는데 줄바꿈 할 때 프린트f 할 때 %d를 쓰는 게 더 권장되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그 습관이 바뀌는데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그 화면에 콘솔 프로그램 짜면서 데이터를 출력하고 싶을 때는 시스템 아웃이라는 객체를 이용하시면 되겠고 거기에는 println, printf 세 가지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중정의에 대해서 좀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여러 개 정의하는데 그 컴파일러가 함수 호출을 구분해 가지고 그 함수 호출에 맞는 함수를 찾아서 연결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바인딩을 한다 그래요. 바인딩.
그러니까 함수 호출과 함수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중정이면 함수가 똑같은 이름이 여러 개 있는데 여기에 무슨 함수 호출하면 얘를 쓸지 이제 컴파일러가 판단을 해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니까 매개 변수와 타입의 차이로 이제 그 구분을 하게 됩니다. 반환 타입은 우리가 함수를 구분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환 타입 갖고는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예 반환 타입을 가지고는 판단하지 않고 이 함수를 바인딩할 때, 다중정의된 함수를 바인딩할 때는 그 인자와 매개 변수를 가지고 어떤 애가 맞는 건지를 찾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로 가도 될 것 같고 여기로 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 판단이 되면 그거는 그 컴파일러가 문법 오류로 처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중정의를 언제 처리하냐면 프린tln이나 프린트처럼 다른 타입의 인자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인자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하는 일들이 다른 경우에요. 문자를 출력할 때 필요한 코드와 정수를 출력할 때 필요한 코드가 달라요. 하지만 같은 이름을 써서 프로그램하고 싶을 때 다중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바에서는 다중정의를 또 언제 활용하냐면 자바에는 기본 인자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기본 인자. C++나 파이썬 같은 데는 이제 기본 인자를 쓸 수 있는데 자바는 기본 인자가 없어요. 그러면 기본 인자 같은 것을 활용하고 싶을 때도 자바에서는 다중정의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인테저라고 하는 클래스에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인데 여기에 parseInt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 parseInt는 문자열을 받아서 뭘로 바꿔주냐면 정수로 바꿔줘요. 그런데 하나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어요. 매개 변수 개수가. 여기에 있는 두 번째에 있는 int radix는 10진법이냐 2진법이냐 뭐 8진법 16진법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주로 우리가 뭘 많이 써요? 10진법으로 구성된 문자열을 정수로 많이 바꾸겠죠. 그러면은 10은 안 써도 늘 10을 전달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보통 얘를 그 C++인데 맡으면 여기다가 이코로 10 해서 요 하나만 만들겠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자바에서는 이렇게 다중정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얘를 이 길이를 더 긴 인자가 더 많은 애를 기본값을 가지고 부르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바에서는 이제 기본 인자가 없기 때문에 기본 인자가 필요한 어떤 메소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거는 다중정의해서 여기서 여기로 그 기본 인자를 호출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본 인자를 써야 되면은 얘가 없는 그 메소드를 만들고 여기서 얘를, 그러니까 얘는 단순하죠, 되게. 바로 그냥 얘만 호출하는 거니까 기본 인자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바에서는 다중정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값이 필요할 때도 자바에서는 다중정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예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자바 프로그램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출력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어요. 이제 자바나 뭐 어떤 언어든지 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막 연습해 보려 그러면 화면에 데이터도 출력해 보고 키보드 입력받아가지고 그 입력받은 데이터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동작하게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짜봐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 방법, 그러니까 화면에 출력하는 방법, 키보드 데이터를 입력받는 방법. 그 두 개는 제일 먼저 익힌 다음에 그걸 갖고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연습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자바에서는 키보드 입력할 때 뭘 사용하냐면 스캐너를 씁니다. 스캐너라는 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캐너를 쓰려 그러면 아까 그러니까 요 전 프로그램에서는 임포트 문을 하나도 안 썼어요. 임포트 문을 하나도 안 썼지만 라이벌에 있는 클래스를 2개 쓰고 있습니다. 뭐뭐 썼을까? 스트링이라는 걸 썼었고요. 시스템이라는 걸 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서 그 라이벌에 있는 그 클래스는 2개를 쓰고 있었습니다. 문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string, mname, 뭐 mgreeting이라는 멤버 변수의 타입이 string이었고, 메인을 만들려면 메인의 기본 그 매개 변수가 string 문자 배열이었어요. 그래서 string을 썼고, 또 화면에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서 system.out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둘 다 라이벌에 있는 거지만 임포트를 하지 않고 썼어요. 걔는 기본적으로 임포트 안 해도 되는데, 스캐너는 java.util에 있는 애인데 걔를 쓰려고 그러면 저런 식으로 임포트를 해줘야 돼. 임포트를. 그래서 스캐너는 임포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요 인풋 요거를 지워 볼게요. 그러면 지우면은 여기에 에러가 납니다. 스캐너가 뭔지 몰라요. 컴파일러가. 그래서 불만을 하고 있어요. 여기 갖다 대면은 뭐라고 나오면 scanner cannot be resolved. cannot be resolved라는 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스캐너가 뭔지. 그런데 이 에러난 데를 갖다가 대면은 뒤에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뭐가 나냐면 10 quick fixes available 이라고 되어 있어요. 10개로 고치는 방법이 10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맨 위에 거를 선택을 하면 자동적으로 넣어줘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클립스 쓸 때 프로그램 하시면 되냐면 임포트 문을 여러분들 치지 마세요. 임포트 문은 여러분들 치지 말고 내가 처음에 이렇게 치면 에러가 날 거예요. 라이벌에 있는 걸 썼는데 내가 임포트도 안 했어. 그럼 당연히 에러가 나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 다 치고 나서 갖다 대요. 그러면 여기에 임포트가 안 됐으니까 에러 난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뭘 선택하면 돼요. 거기에 보면은 자동 고침하는 기능이 있는데 임포트가 안 돼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걔를 선택하면은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문제없이 그 다음부터 또 프로그램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라이벌에 있는 것을 활용할 때는 임포트를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임포트 해서 써야 되는 거고 그 임포트 문을 여러분들이 자바 이클립스를 쓸 때는 직접 작성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자동 오류 고침 기능을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일이 타이핑 안 하고 맞게 넣어주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임포트를 만약에 어떤 클래스는 똑같은 이름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할 때 잘못 선택하면은 잘못된 애를 임포트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클래스가 어디에 있는 애인지 자바 유틸에 있는 애인지 자바 유틸이 뭔지는 설명드리겠지만
올바른 패키지를 잘 맞춰서 골라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렇게 넣어준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스캐너는 자바 유틸에 있는 애구나 라는 거를 익히셔야 돼요. 내가 쓰는 클래스가 어느 패키지에 있는지를 익히셔야 돼요. 내가 타이핑하지 않더라도 익혀서 이 클래스는 이 패키지, 이 클래스는 이 패키지에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또 매칭시켜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막 프로그램 할 때 임포트를 해야 돼서 임포트를 해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클립스 프로그램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스캐너를 만드는데 new를 이용해서 이게 스캐너 객체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new greeting 했듯이 new 스캐너 하면은 이제 객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스캐너 객체를. 근데 new의 p 연산자가 뭐라 그랬어요? 생성자죠. new는 단항 연산자인데 객체 생성할 때 쓰는 연산자인데 p 연산자로 생성자 호출이 옵니다. 그럼 그 객체를 생성하고 그 생성자 호출을 통해서 객체를 초기화해줘요. 그러니까 객체 생성하고 그 객체에 대해서 그 생성자 메소드를 칭해주는데 여기에 보면은 인자로 생성할 때 뭘 받냐면 system.in을 받고 있어요. 그럼 system.in도 in이 뭐겠어요? 시스템을 아까 봤던 거죠. 클래스예요. system.out 썼었죠. 지금은 뭐 쓰는 거예요? system.in. 그럼 in도 객체겠죠. 무슨 객체? 뭘 나타내는 객체일까, 걔는? 키보드를 나타내는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ystem.out은 화면을 나타내는 객체고 system.in은 그 키보드를 나타내는 객체예요. 그래서 이 스캐너는 키보드로부터도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지만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지 않고 또 뭘로부터도 입력을 받을 수 있을까? 파일로부터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위치에 나중에 우리가 파일 처리하면 볼 수 있겠지만 요 위치에 파일 이름을 주면은 그 파일 이름을 열어서 그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스캐너는 꼭 키보드로 입력받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파일로부터나 키보드 입력받을 때 이제 쓸 수 있는 거고요. 아까 system.out은 바로 system.out을 이용해서 출력을 했어요. 근데 얘는 system.in을 바로 이용하지 않고 하나 더 포장을 하는 거예요. 스캐너를 이용해서 뭔가 아까처럼 system.in을 이용해서 system.in next int 이런 거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system.in이라는 걸 만들었지만 얘는 인자로 어떤 또 다른 객체의 인자로 들어가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건 스캐너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버퍼 입력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요. 기본적인 입력 방법이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개선된 방법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스캐너라는 걸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로 여러분들이 스캔F 썼었고 뭐 cin 썼었는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버퍼 입력을 처리해야 돼요. 버퍼 입력. 그러니까 버퍼 입력이라는 거는 키보드부터 내가 입력을 누르면은 그 입력된 데이터가 바로 프로그램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먼저 어디로 가요? 내부 버퍼로 가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는 버퍼로부터 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in 객체를 만들고 in.nextInt 두 번 호출했어요. 정수를 달라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면 in.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 정수를 입력받을 때 쓰는 메소드, 부동수를 입력받고 싶을 때 쓰는 메소드, 문자를 입력받고 싶을 때 쓰는 메소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긴 정수예요. 그러면 in.nextInt를 하면 이 스캐너는 어디로 가냐면은 버퍼로 가요.
버퍼부터. 자기가 내부적으로 유지한 버퍼로 갑니다. 그래서 버퍼를 봐요. 근데 버퍼가 비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버퍼가 비어 있으면 화면에 깜빡거려요. 입력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버퍼에 데이터가 있으면 그 사용자한테 입력을 하라게끔 깜빡거리는 게 없이 그냥 버퍼에서 취해버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보셨던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정수 입력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착한 사람은 하라는 대로 뭔가 데이터 입력 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럼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럼 이게 버퍼가 어떻게 동작했는지 잘 안 보이는데 다시 실행해 볼게요. 처음에 뒤에서 한번 저기 깜빡거리는 게 버퍼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입력하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정수 입력이라고 문자를 준 거는 하나만 입력하라고 하는 건데 좀 삐딱해가지고 이렇게 막 입력을 해요. 그럼 이 입력된 데이터가 버퍼로 안 가냐? 다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엔터 치면. 여기서 이렇게 엔터를 치면은 원래 아까는 정수 입력 10 받은 다음에 또 정수 입력해서 내가 또 키보드로 타이핑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버퍼에 데이터가 있어요. 버퍼에 데이터가 있으면 키보드부터 받고자 하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버퍼에 있으니까. 그래서 버퍼에 내가 뭐 어떤 데이터를 여기 기회를 줘서 걔가 기회를 줘가지고 데이터를 막 내가 치면은 이 데이터는 모두 어디에 들어가 있어? 버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인점 넥스트에서는 맨 앞에 있는 10을 취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인점 넥스트는 10을 취했으니까 그 다음 거는 20을 취하는 거예요. 없으면 또 깜빡거리고 넣으라고 요구하겠지만 버퍼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버퍼 입력을 조금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스캐너가 이런 그 입력 처리를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버퍼 입력을 쓰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스캐너가 그 파일 처리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파일에서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파일에서 데이터를 입력받으면 원래는 파일을 열고 그 다음에 파일을 닫으면 뭘 해줘야 돼요? 닫아줘야 돼요. 파일은 오픈했으면 클로즈를 해줘야 돼요. 하여튼 쌍으로 늘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뭐 동적 할당할 때도 new 하면 delete 해줘야 되고 malloc free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자바에서는 new 해도 delete는 안 하지만 파일은 오픈하면 클로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in.close는 그런 걸 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키보드를 닫을 이유는 별로 없어요. 알아서 닫게 하면 되는데 얘를 안 하면 원래는 스캐너는 파일 처리도 가능한데 얘가 파일에 처리하는 건지 뭐에서 처리하는 건지 모르니까 안 하게 되면은 아까 XX 보면 오늘 내 마우스가 여기 보면은 아까는 빨간색이었는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노란색이면 뭐가 있는 거냐면 워닝이 있는 거예요. 경고. 워닝. 그러니까 아까 빨간색은 문법 오류가 있는 거고 문법 오류가 있으면 실행이 안 돼. 근데 워닝이면 실행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워닝도 없애고 싶지. 깔끔한 사람들이니까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이 워닝은 뭐냐면은 보면은
안 사용한 거죠. unused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사용을 하더라도 그래도 뭐 에러가 나요. 계속 또 n 안 썼다고 나오나. 보여드리기 힘드네. 이렇게 가고 이렇게까지 가면 이제 워닝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역 변수를 하나 선언하면 그걸 안 쓰면 또 워닝을 줘요. 선언해놓고 왜 안 쓰니? 그게 경고예요. 그 다음에 이 스캐너는 이제 원래는 열면 닫아줘야 되는데 안 닫고 있어서 닫아라고 이제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경고를 다 없애고 싶으면은 스캐너도 인점 클로즈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스캐너를 한번 닫으면 다시 못 열어요. 다시 못 열어요. 프로그램 내에서 다시 못 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캐너를 여러 번만, 그러니까 키보드부터 입력받기 위해서 스캐너를 여러 번 생성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한 번 닫으면 또 못 열어요. 키보드 사용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메인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메인에 시작된 다음에 메인에서 끝나면 클로즈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여기저기 함수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이 클로즈 하는 거가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시스템 인을 쓰고 있는데 얘를 클로즈 했다. 그러면 다시 못 열어요. 그거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쓰다 보면은 스캐너를 쓰는데 자꾸 워닝을 주는데 저 워닝이 뭐냐면 클로즈를 안 하면 워닝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워닝이 없으면 이제 워닝이 싹 노란색이 없어져요. 그래서 워닝, 경고 요거 잘 좀 보시고요. 뭐 C 요 프로그램은 객체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죠? 함수만 딸랑 만든 거니까. 그래서 사용하는데 C하고의 차이점을 하나 좀 소개를 하면은 C는 변수 선언하는 위치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C++는 그렇지 않죠. 자바도 마찬가지예요. 변수는 아무 곳에나 선언할 수 있어요. 선언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이 변수들을 가장 적절한 그 가독성이 좋고 걔를 잘 쓰는 그 위치에 가서 선언하는 게 좋아요. 저 위에 선언해 놓고 밑에 쓰면은 얘를 읽다가 얘가 뭐지 하면 또 위로 가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서 변수들을 선언해 주는 게 이제 코드를 읽을 때 더 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선언 위치들도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굳이 N1, N2를 위에다 선언해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쓰지 않는다. 자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서 N1에서 쓰게 됩니다. 정수 2개 받아서 그 정수 2개의 결과값 합을 이제 출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n 썼죠. 그렇죠? 그래서 주로 자바에서는 역/n이 아니라 %n을 쓰기를 권장합니다. 저걸 쓰면 어떤 시스템이든지 줄바꿈을 제대로 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버퍼 기반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은 좀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쓸 수 있는 기능이어서 잠깐만 소개를 하면은 우리가 스캐너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받았어요. 근데 키보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스캐너만 있는 게 아니라 버퍼 리더 이런 꼴로 좀 더 복잡한데 이런 꼴을 이용해서도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입력을 받게 되면은 항상 넥스 라인이라는 그 줄 단위로 입력을 처리해야 돼요. 하나씩 데이터 처리하는 게 줄 단위로 처리해야 돼요. 줄 단위로 처리해야 되겠고, 얘가 문자열로 늘 주니까 그 문자열을 다시 또 내가 필요하면 정수로 바꿔줘야 돼요. 정수로.
그러면 더 느릴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경시대 같은 거에 관심 있는 분들 있고 요번에 대회 참여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프로그램 경시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정수를 100개를 입력받아야 돼요. 정수를 100개. 100개 입력받아서 이제 배열에 넣어가지고 뭔가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 스캐너를 쓰게 되면은 어떻게 처리하게 되냐면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100개를 받아야 돼. 그러면 포문을 이용해가지고 in.nextInt를 몇 번 부르게 돼? 100번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되게 느려요. 근데 얘를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넥스라인 하나로 100개의 정수를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그럼 문자열로 이렇게 문자열로 쭉 100개를 한 번에 받은 거죠. in, next, int, next, int를 100번 부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불러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얘를 뭐 여러 가지 자바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해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100개의 정수를 끄집어내서 써요. 그러면 어떤 게 그러면 속도가 더 빠르냐? 얘가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속도를 잡아먹는 건 어디서 잡아먹냐면은 입출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조그만 단위로 많이 하면 할수록 속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얘를 한 덩치로 한꺼번에 받아들인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갖고 막 분석을 해가지고 정수로 바꾸는 게 오히려 번거롭고 속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입출력 처리하는 게 훨씬 더 많이 걸려요. 마찬가지로 자바에서 프로그래밍 형식대 할 때 100개의 정수를 출력해야 돼. 그러면 프린트를 100번 할 수 있잖아요. 그것보다 100개의 정수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문자열로 만든 다음에 걔를 한 번에 땡 출력하는 게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테크닉이니까 이제 자바를 써서 만약에 뭐 이런 프로그램 경시대 같은 거 참여하면은 요거 많이 쓰니까 기억해 줬다가 나중에 한 번 더 14장에 가서 또 9장 가서 한 번 더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드린 거고 버퍼 리더도 스캐너도 둘 다 버퍼 입출력을 하는데 버퍼 크기가 버퍼 리더가 훨씬 커요. 그래서 속도가 더 좁은 겁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물론 스캐너도 넥스 라인을 이용해서 그 넥스 인트를 100번 부르지 않고 넥스 라인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입력받을 수 있는데 그 한꺼번에 입력받을 때도 스캐너보다는 버퍼 리더가 더 효과적입니다. 버퍼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버퍼 입력받는 데이터가 작으면 모르겠지만 입력받는 데이터가 상당히 크다. 그러면 버퍼 리더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속도적인 측면에서 좋습니다. 자, 그거는 좀 번외적인 얘기고요. 다시 또 우리 수업으로 돌아와서 이제 좀 설명드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뭘 설명해 드리고 싶으냐면은 임포트 문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임포트.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있는 어떤 클래스를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원래는 임포트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애들은 임포트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개념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패키지라는 개념입니다. 패키지. 그래서 자바는 처음부터 만들 때 자바 클래스들을 여러 가지 클래스들을 이제 만들 거고 라이브러리 통해서 제공할 건데 이 모든 클래스를 한 덩어리로 제공하면은 불편한 거예요. 라이브러리 클래스가 지금 몇 개가 있냐면 4,000개가 넘어가요. 그럼 4,000개를 한 디렉토리에 몽땅 넣어놓고 그 4,000개를 파일에서 찾아가지고 임포트해서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죠. 관리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여러 종류의 클래스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얘들을 적절하게 계층 구조로 관리할 수 있도록 패키지라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패키지. 그래서 패키지는 클래스들의 모음이에요. 클래스들, 관련 있는 클래스를 모아서 패키지를 만드는 거고, 그 패키지를 만든다는 거 결국은 이런 식으로 폴더 개념으로 랭, util, 뭐 이런 식으로 그 만들어서 여기다가 클래스 여기 10개, 여기 20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캐너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스캐너가 있다는 건 스캐너에 뭐가 있다는 거? 전 자바가 있을까요? 클래스가 있을까요? 임포트 할 때. 이건 아니죠. 소스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에는 뭐가 있냐면 바이트 코드가 있는 거죠. 스캐너 클래스를 번역해서 바이트 코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런 디렉터리 구조로 구조화 시켜가지고 그 각각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를 쓰고 싶으면 import java.util.scanner 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컴파일러가 자바 디렉토리를 가서 그 밑에 있는 util 디렉토리로 이동한 다음에 그 디렉토리에서 스캐너 클래스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가지고 번역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링크할 때 쓰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가 패키지예요. 그래서 얘는 들어있어. 얘가 스캐너의 패키지예요. 그럼 스캐너는 어디에 속해 있는 애냐? java.util 패키지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는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들을 패키지 형태로 관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패키지 형태로 관리한다는 건 폴더 단위로 계층 구조적 폴더 단위로 클래스들을 분류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